서울 광진구의 뒷골목,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은 보도블록 위로 길게 늘어지고 노점의 스테인리스 바트가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하게 퍼지던 늦은 저녁이었다. 분식집의 어묵 국물 냄새와 세탁소 증기가 뒤섞인 공기 사이로 검은 모자에 화이트 티셔츠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걸음을 늦췄다. 무대에서 수천 명의 박수를 받는 가수가 아니라 익명의 이웃처럼 조용히 숨을 고르는 사람. 그가 발을 멈춘 곳은 작은 꽃집과 문구점 사이 손바닥만 한 빈터였다. 그곳에서 기다리던 한 팬이 조심스레 봉투를 내밀었다. 색이 바랜 리본이 둘러진 모서리가 약간 눌린 선물. 오래 준비했어요. 꼭 드리고 싶었어요. 목소리에는 떨림보다 다짐이 먼저 묻어 있었다. 그는 습관처럼 고맙습니다를 말하려다 문득 상대의 표정에서 미세한 균열을 읽었다. 기쁨을 오래 붙들어 두려 애쓰는 표정, 잘 포장된 이야기의 뒤쪽에 살짝 흘러나온 그림자. 여기 바람이 차네요. 잠깐 저쪽으로 갈까요? 골목 입구의 낮은 처마 아래로 자리를 옮겨 앉아 말들은 금방 모양을 바꿨다. 무대를 보여달라는 부탁도 사인을 재촉하는 손길도 아니었다. 그냥 살아낸 날들에 대한 짧은 고백, 반복되는 새벽과 저녁 사이에 놓친 안부들,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고 버텼다는 이야기. 이찬원은 선물 봉투에 리본을 풀지 않은 채 두 손으로 꼭 감싸들었다. 잘 버티셨어요. 많이 애쓰셨네요. 준비된 멘트가 아닌 사람을 향해 온전히 열리는 한 문장. 그 말 한마디가 골목 어둠의 결을 바꿔 놓았다. 팬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삼킨 말들을 조금씩 건넸고 그는 말보다 오래 귀를 내어주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발걸음은 낡고 정겨운 주택가로 이어졌다. 못이 삐져나온 우편함과 벗겨진 초인종 페인트, 낮게 들이운 포도넝쿨 아래 작은 마당. 나무문을 여니 신발장 위에 수선된 운동화와 오래된 슬리퍼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죠. 가장 먼저 마중 나온 건 백발을 단정히 말아 올린 할머니. 뒤이어 앞치마를 급히 벗으며 달려나온 어머니, 문틈에서 조심스레 얼굴만 내민 딸아이, 세 사람 모두가 같은 모양의 미소를 지녔다. 반가움이 먼저고 수줍음이 조금, 감사가 길게 남는 표정. 그 표정이 오랜 시간 이 집을 지켜온 힘이라는 걸 그는 직감으로 알았다. 현관을 지나 거실에 들어서자 커다란 상 하나가 방 한가운데 놓였다. 물수건에 따뜻한 김이 먼저 허리를 감싸고 이어 뚝배기에서 올라오는 찌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상판 위엔 반짝거리는 작은 접시들이 빈틈없이 채워졌다. 달걀말이의 노란 단면이 단정했고 호박전은 기름기를 딱 알맞게 털어낸 빛이었다. 도톰한 불고기에는 깨소금이 소복했고 초록빛 참나물 무침은 식욕을 부드럽게 깨웠다. 고소한 멸치볶음, 살짝 찐 가지무침, 꽈리고추 장아찌, 어머니 손맛이 묻은 깨씹 장아찌, 그리고 장독대에서 바로 퍼온 듯 깊은 향의 김치까지. 15가지나 준비했어요. 뭐가 입에 맞을지 몰라서요. 어머니가 머쓱하게 웃자 할머니가 바로 덧붙였다. 대접하는 건 숫자가 아니고 마음이지. 딸아이는 수줍게 달걀말이는 제가 말았어요. 하고 자랑했다. 그는 젓가락을 들고는 잠시 말을 잊었다. 이건 호텔에서도 못 느끼는 마음의 맛이네요. 준비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선의 칭찬을 그는 정확한 온도로 건넸다. 첫 숟가락이 오가고 상 위의 얘기와 웃음이 올라오기 시작할 즈음 작은 사고가 일어났다. 김치찌개를 옮기던 그릇이 살짝 미끄러지며 상 가장자리를 넘어 바닥에 붉은 국물이 튀었다. 모두가 동시에 아! 하고 일어섰다. 어머니가 허둥지둥 행주를 찾고 할머니는 내가 하며 몸을 낮췄다. 이찬원은 가장 먼저 싱크대로 달려가 수건 2장을 집어들었다. 죄송해요. 제가 닦을게요. 무릎을 꿇고 바닥의 국물을 차분하게 닦아냈다. 행주가 붉은 빛을 머금을 때마다 그의 손길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이 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바닥은 금방 깨끗해져요. 그는 웃으며 말하고 할머니의 손등을 살짝 덮었다. 그 한 장면에 이 집이 세대를 건너 지켜온 예의와 그의 사람이 겹쳐졌다. 정중함은 과하지 않았고 겸손은 연기가 아니었다. 함께 앉아 밥을 먹는 사람으로서의 태도. 그것이 그를 노래 이전의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들었다. 식사가 한 고비를 넘기자 대화는 자연스레 깊어졌다. 어머니의 시선이 한 번, 할머니의 손끝이 한 번 머뭇거리고 딸아이가 컵을 고쳐잡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린 다음이었다. 며느리 정아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몇 해 전 우리 가족에게 참 큰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준비도 못한 이별이 찾아와서 하루하루가 칠흑 같았죠. 잠을 붙이면 꿈에서라도 볼까 해서 억지로 눈을 감았다가 깼을 땐 더 깊은 밤이더라고요. 그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 고개도 크게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숨을 낮추고 듣고 있다는 표시를 오래 유지했다. 그럴 때 라디오에서, 휴대폰에서, 시장통 작은 스피커에서 선생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투박한 우리 집 스피커로 들으니까 더 따뜻하더라고요. 그 노래가 날 대신 울어주고, 대신 말해주고, 다시 일어날 힘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꼭 밥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아 씨의 말은 울음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지나간 슬픔을 숭숭 깎아 말린 뒤 조심스레 꺼내는 건조한 용기. 할머니는 우리 정아가 그 시절을 노래로 버텼다고 짧게, 그러나 단호하게 보탰다. 딸아이는 그 말을 듣고는 괜히 물만 한 모금 더 마셨다. 이찬원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양손을 모았다. 감동입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말과 동시에 나온 표정은 수상소감이 아니라 답장에 가까웠다. 위로를 준 사람이라는 명칭이 난감할 때가 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다. 노래는 때로 기적처럼 닿지만 더 자주 작은 손수건처럼 곁에 머문다는 걸. 오늘의 상 위에 놓인 15가지와 장독대의 시간. 부엌의 열기 사이를 건너온 정성처럼 노래도 그렇게 조용히 건너온다는 걸. 사진을 찍자고 제안한 건 오히려 그였다. 여기 이 장소가 더 잘 나오겠어요. 거실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앞. 그는 자리 배치를 할머니, 어머니, 딸, 자신 순으로 맞춰 서게 했다. 이 집의 연대순이에요. 카메라 셔터가 연속으로 울릴 때 딸아이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고 할머니는 옆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폴라로이드 사진이 서서히 색을 먹어갈 동안 그는 딸아이에게 작은 제안을 덧붙였다. 언제든 노래가 부르고 싶으면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켜고 혼잣말처럼 불러요. 저장 버튼을 누르고 제목을 오늘 날짜로 적고. 그러면 하루가 기록으로 바뀌더라고요. 구체적인 팁의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식으로 버틴 날들이 많아서요. 덧붙은 고백은 자격증 같았다. 누군가를 위로할 자격. 식후엔 잠깐의 노래가 있었다. 공식 무대도, 반주도, 마이크도 없었다. 부엌에서 갓 씻어 온 작은 찻잔들이 놓이고 창문 너머 매미 소리가 배경 악보처럼 깔렸다. 그는 가볍게 목을 풀고는 딸아이의 키에 맞춰 눈높이를 낮춘 채 한 소절을 천천히 열었다. 고개를 꺾는 가창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고음도 없었다. 대신 숨과 자음, 모음이 가지런했다. 그 소리는 좁은 방을 가득 채웠고 이 집의 시간과 딱 맞게 포개졌다. 노래가 끝났을 때 누구도 크게 박수치지 않았다. 모두들 반쯤 젖은 눈으로 나머지 반은 미소로 앉아 있었다. 그게 최선의 리액션이었다. 음악이 눈앞에서 팔짱을 풀고 앉아있는 모습이란 어쩌면 바로 그런 장면일지 모른다. 집을 나설 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대문 앞까지 따라 나왔다. 밥 한 끼로 이리 오래 있어줘서 고맙네. 그는 고개를 숙이면서 선물 봉투를 도로 건넸다. 이건 제가 잠깐 맡아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오늘 얘기들을 더 듣고 싶어요. 약속은 가볍지 않았다.
약속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건넨 말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골목으로 걸어 나오자 비가 아주 얇게 내리기 시작했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었다. 이찬원은 모자를 한번 고쳐 눌렀다. 멀리서 버스가 들어오고 상점 셔터가 하나둘 내려갔다. 도시의 하루가 닫히는 소리였다. 그날 밤 광진구의 그 집은 한동안 불을 끄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빈 그릇 대신 폴라로이드 사진이 놓였고 냉장고 문의 자석으로 고정된 사진 아래엔 누군가 볼펜으로 조그맣게 적었다. 오늘 서로의 안부가 되었다. 그는 숙소로 돌아와 선물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건 손편지와 눌러 쓴 가사가 적힌 작은 노트, 그리고 아주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한 개, 다시 듣고 싶은 목소리라고 써 있었다. 그는 웃으며 휴대폰 메모장에 한 줄을 남겼다. 다음 앨범 트랙 광진의 밥상, 이 만남은 기사 한 줄로 요약될 수 없다. 펜과 스타의 훈훈한 미담 같은 문장으로 묶어버리기엔 그 안에 담긴 것들이 너무 세밀하고 깊다. 한 끼 식사와 손편지, 쏟아진 김치찌개 한 국자와 무릎 꿇고 닦아낸 손길, 묵음으로 지켜낸 슬픔과 작은 노래 한 소절. 음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사람이 사람에게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세대가 어떻게 같은 상 위에서 서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지를 보여준 날, 기념비 대신 식탁이, 화환 대신 달걀말이가, 스포트라이트 대신 주방 불빛이 무대를 완성했다. 충격적인 고음도, 화려한 의상도 없었지만 그날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조금씩 가벼워졌다. 누구는 눈물을 덜었고 누구는 웃음을 더했다. 딸아이는 다음 날 아침 폰의 녹음 앱을 열었을 것이다. 할머니는 그 폴라로이드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을 것이고 어머니는 식탁보를 빨아 햇볕 아래 말렸을 것이다. 그는 라이브 스케줄표 한가운데 작은 점 하나를 찍고 그 점엔 광진이라고 적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 집을 찾아 상 위에 앉아 비슷한 말을 할 것이다. 감동입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팬서비스라 부르는 장면은 때로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의 문장들 속으로 들어간다. 거기엔 영상 조회수도, 트렌드 지표도, 바이럴 전략도 없다. 대신 식탁의 따뜻함과 손의 운동기억, 골목의 냄새와 비의 소리, 사람의 온도만 남는다. 그 온도가 오래가는 건 그래서다. 음악의 치유력은 결국 스피커 밖에서 완성된다. 누군가의 부엌과 거실, 마당과 골목에서 오늘도 그 힘이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된다. 스타와 팬이라는 이름을 잠깐 내려놓으면 남는 건 같은 시대를 견디는 동료라는 사실을. 그 사실이 더 많은 날들의 저녁밥이 되기를, 더 많은 집들의 웃음이 되기를 조용히 바라보며 밤이